내년 총선을 전망하는 시간 총선 배틀. 오늘은 국민의힘 조은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탈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내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세 차례 출마했다 낙선한 노원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내용을 주로 보면 국민의힘에 남아있던 모든 정치적인 자산을 포기하겠다. 또 싸우기만 하는 양당 말고 진짜 미래를 한번 준비해보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먼저 조은희 의원님. 네. 이준석 대표의 탈당 기자회견 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대기실에서 봤는데요. 일단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당의 30대 대표로서 이제 어제 네. 우리 당의 만 50세 새로운 대표,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다음 날 탈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준석 대표의 앞길이 너무 외롭지 않길 바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저는 기시감이 좀 들었습니다. 미래를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여의도 방언을 얘기했고 또 그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한동훈 우리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을 약간 조금 바꿔서 하시는데 개념은 똑같아서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같이 당을 해도 되겠다. 네. 다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앞으로 나가시면 그동안 이제 젠더 갈라치기 또 세대 포이론으로 세대 갈라치기 이런 것을 지향하고 정말 이 대표가 얘기하시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송재호 의원님께서는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역시나 큰 관심은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 신당 과연 총선에서 얼마만큼 파급력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쨌든 뭐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상계동의 작은 숯불갈비집에서 시장의 서민적 사실 이미지를 가지고 저는 이게 새끼 호랭이가 이게 야생에서 외치는 그런 고독한 외침 같은 네. 느낌을 받았는데 천하용인 같이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없이 그게 또 저는 오히려 보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대표라는 하중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뭐 천하용인을 대독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첫 번째를 찬찬히 좀 읽어보진 못했는데 한동훈 어대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수락 선언 네. 그 일종의 취임 그 일성을 겨냥한 검투사의 청산 정치를 종결해야 한다. 저희 아주 그 인상적으로 네. 그 맞는 이야기다. 또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과거를 딛고 미래를 가자. 미래를 좀 실용적인 입장에서 탈이념적 색채를 이 네. 당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이 앞으로 창당이 돼서 얼마만한 파괴력을 가질지는 이제 이준석 플러스 알파가 될 텐데 네. 그 알파의 크기가 얼마만큼 올지 그 메아리가 얼마만큼 국민에게 반향을 일으킬지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1월 초에 이제 다들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아마 나올 텐데 숫자적으로는 10%대는 좀 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당이 1당이나 2당은 안 되지만 제3당의 중도적 모습으로 1, 2당을 균형화하는 네. 추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송재호 의원님께서는 3당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당히 신당이 어떻게 본다면 성공할 가능성을 높게 좀 평가해 주셨는데 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3당이라는 거는 이낙연 전 대표랑 네. 이준석 전 대표,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 여당의 전 대표 두 분이 빅텐트를 친다는 의미에서 제3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지지자들이 물과 기름 같기 때문에 그런 빅텐트를 치는 것은 현실로서는 지금 전망이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스몰 텐트가 가능할까 했을 때 양양자 신당이나 또 금태섭 신당과 어떻게 스몰 텐트를 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태섭 전 의원과는 젠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다르고 양양자 의원은
과학 기술에 대해서 같이 네. 토론을 시작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께서 전화하셔서 같이 하자고 하신다고 제가 오늘 아침 들었거든요. 본인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누구랑 같이 할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천하용인 이제 멤버들도 지금 각자 도생을 하는 길로 가고 있고 사실 오늘 상계동에서 기자회견 장소를 옮긴 것도 허은하 의원이 소통관에서 예약을 잡아줬어요. 네. 그런데 현역이 아닐 경우에는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현역이 옆에 같이 서야 되는데 허은하 의원은 공교롭게도 오늘 김홍일 방통위원장 청문회가 네. 있다는 좋은 익스큐즈가 생겼죠. 그래서 급히 상계동으로 옮긴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 가는 신당 창당의 규모나 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고 제가 오늘 조금 아쉬웠던 것은 여전히 어디에 출마할지 누구랑 당을 같이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 긴 회견문 속에서도 우리 한동훈 위원장은 바로 불출마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두 분의 차이가 드러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조은희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양향자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같이 하자는 얘기를 들었다고 양향자 의원이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해 제가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네. 들었습니다. 양 의원님한테 네네. 들었습니다. 지금 네.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해서 신당 창당을 진짜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유턴을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양향자 의원과 함께 하자라고 했다는 것 그러면 실질적으로 1월부터는 정말로 이낙연 대표가 신당 행보에 나설 수 있다. 그 행보를 양향자 의원하고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 말을 또 네. 양 의원한테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는 탈당해서 신당 창당하는 거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낙연 대표는 지금 갈 길을 가시는 거고 중재자 역할로 그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가 지금 뭐 연쇄로 접촉하시면서 내일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에게 내려놓으라 공동 비대위원장을 하자. 이낙연 전 총리의 유일한 조건이 그거거든요. 그런 것일 때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외칠 때 사이다로 뜨셨지만 지금은 곤란한 질문은 동문서답하시면서 고구마로 가라앉지 않냐.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내홍은 끝이 없다. 이런 전망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조은희 의원님께서 양향자 의원에게 직접 들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송재 의원님께도 그 부분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진짜로 탈당을 할 것이냐 연말까지 민주당의 변화를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짜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할 생각이 있느냐 여러 관측이 나왔었는데 지금 조은희 의원님이 전해준 양향자 의원의 말대로라면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방침 굳히고 신당을 양향자 의원하고 같이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어떤 행보를 하고 있다 송재 의원님은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뭐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네. 다만 뭐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분들하고 쭉 저도 소통도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서 탈당을 전제하고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전 대표에게 제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벼랑 끝 전술로 내가 이렇게까지 마지막에 갈 수까지 있다. 그런 것을 전달하는 의미에서의 신당 창당을 이야기하는 거고 양향자 의원에게 했다는 거는 호남에 같이 이제 일을 했던 부분으로서 그런 심정적 기분을 말씀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지금 민주당 내 전체를 보면 뭐 김부겸 또는 정세균 전 총리나 이재명 대표나 이쪽은 이제 통합 소위 말하는 분당 탈당은 안 된다는 거고 이낙연 전 대표는 더 나아가서 나는 정말 탈당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통합의 전체적인 기조가 흔들린 건 아니거든요. 다만 통합의 조건으로 내세운 여러 가지 작은 차이들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보고는 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비대위를 꾸리되 뭐 공동 비대위원장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요구한다든가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아니 내가 당 대표고 정통성 있는 대표인데 대표를 이제 내려놓고 비대위를 꾸리는 게 말이 되느냐 비상 상황도 아닌데
그럼 대표 체제는 유지하고 또 다른 플러스 알파의 지혜로운 체제를 모색해보자 이런 거고 이런 사이에서 저는 정세균 전 총리께서 일종의 지혜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왔다 이제 갔다 해서 다 만나면서 소위 공통 분모를 찾아내서 그 공통 분모를 아마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나고 그리고 나면 뭐 새 총리와 함께 회동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 앞에 이렇게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송재호 의원님께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실제로 탈당할 가능성보다는 양양자 의원과 일단 심정적으로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양양자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나서 전 총리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 이선으로 후퇴하고 공동 비대위원장을 꾸리자 이런 제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현실화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그것을 만약에 거부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세 총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을 예를 들면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세 총리가 통합비대위라든가 뭐 어떤 요구 조건을 내걸고 이것 때 이재명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은 분당돼서는 안 된다는 큰 전제는 이재명, 김부겸, 정세균 총리가 같이 하는 거죠. 어떤 경우든 분당, 신당의 창당은 안 통합해야 된다는 거고. 조금 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나는 아니 분당하고 나갈 수까지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서 이낙연 대표를 끌어안기 위한 지혜의 묘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묘수를 찾는 중이다.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묘수가 대표가 생각하기엔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당신 대표를 그만두고 비대위를 꾸리자 하는데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는 유지하되 다른 지혜로운 방안이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저는 정세균 대표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요? 오늘요. 그 석간을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상황실장이 대장동 비리를 언론에 제보한 것은 나다 이렇게 밝히셨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에 골은 돌아올 수 있는 다리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게 커밍아웃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는 해법은 이낙연 대표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일각에서는 공동선대위원장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것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하신 말씀을 곱씹어 보면 딱 진실이 나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공천장은 이재명 대표 이름으로 찍혀서 나간다. 그것은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 비대위원장 이름으로 공천 도장이 찍히거든요. 그런데 선대위원장은 이를테면 바지사장입니다. 잔치가 끝나고 잔치국수는 이재명 대표와 친명 후보들이 드시고 그 설거지를 삼 총리가 하라. 그러니까 바지사장 얼굴 마담을 해달라 이런 요구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이낙연 전 대표가 듣기에는 참 어려운 조건이 아닌가 이런 전망이 됩니다. 조금 전에 송재호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묘수 그러니까 당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어떤 당내 목소리를 반영하면서도 정세균 총리라든가 김부겸 총리를 달래줄 수 있는 어떤 묘수를 좀 이재명 대표가 발표할 것이다. 좀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그런 묘수를 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난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구마 이재명이 된 거죠. 지금 민주당은 180석을 얻은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하신 분들도 다 출마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 다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근데 공급은 적어요. 그런데 친명 후보들이 원내위원장이나 비례대표가 다 자객 공천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명의 자리를 친명으로 넣어야 하는데 그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세균계의 공천 20자리
이낙연계의 공천 20자리, 김부겸계의 20자리. 그럼 그 자리를 배치할 데가 없기 네. 때문에 그 묘수라는 것은 저는 기대 난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이낙연 전 대표와 통합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 비대위원장을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그만두고 비대위를 꾸려서 비대위원장을 다른 사람으로 네. 하고 이런 게 가능할 거냐고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야 그건 어려울 것 같다 해서 네. 상황을 어렵게 보는데 이게 묘수가 별게 아니고 네. 공천을 둘러싸고 합의된 룰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총선 승리에 합의된 네. 방안을 만들어내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 어렵지 않다고 보는 거죠. 공천이라는 게 어느 한 계파가 네. 또는 어느 한 진영이 100% 독식할 수 없는 거고 공정한 룰과 그 기준에 따라서 소위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이런 민주적인 것들을 다 녹여내서 네. 영광로처럼 해서 좋은 인재들을 뽑아서 하면 되는 거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분열하면 패배하는 거니까 새 총리가 됐든 누가 됐든 다 단합해서 하나의 선대위로 가자. 네. 그것만 합의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무슨 비대위냐 아니냐 대표를 유지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주 그냥 하수들의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묘수가 어려운 수가 아니다. 거기 감정적인 걸 좀 풀고 그 합의를 찾는 과정이다. 밀고 당기는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뭐 통합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얘기는 이낙연 전 대표를 연말이 되기 전에 좀 만날 가능성이 있다. 직접 만나서 좀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럼요.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는 직접 나설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이 새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네. 계속 이제 비공식 공식적으로 만나는 상황이고 내일 또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정세균 네. 전 또 총리하고 만나니까 그리고 나면 아마 저는 정세균 전 총리께서 가교 역할을 해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고 뭐 공동으로 발표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취임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운동권 세력의 특권 청산을 내세웠습니다. 오늘 국회 첫 출근길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를 사칭하는 분을 최고 전홈으로 모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직격을 했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이 그야말로 민주당을 향한 전면전 선포다. 뭐 선전포고다. 뭐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굉장히 강한 수위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강한 수위의 발언 내놓는 배경 뭐라고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한동훈 위원장이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하는 선언을 했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굉장히 강해요. 그런 점에서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럼 이기는 것은 상대가 누구냐? 이재명의 민주당이에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586 기득권의 당, 개딸의 전체주의의 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자신이 한 일주일에 2~3번씩 재판을 나가야 네. 되는 중대범죄 피고인이단 말이죠. 이런 민주당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과 변화로 가는 국민의힘의 대결 구도로 봤을 때 전선을 아주 분명하게 한 거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선 시즌2를 만들려는 민주당의 프레임을 깨고 한동훈 대 이재명, 과거 대 미래, 기득권 대 특권 내려놓기 정당 이런 프레임 패러다임을 바꾼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우리 당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당이 반성해야 될 점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당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힘보다 국민을 우선시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전선을 분명하게 한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대 이재명 또 미래 대 과거의 전선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강한 수위의 민주당 비판 발언을 내놓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송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은 당대표잖아요. 근데 마치 그 혁명정부가 비상 상황에 계엄선언을 하듯 이렇게 이 선전포고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척결의 대상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86 운동권 소위 민주화 세력을 민주당의 숙주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건 기생한다는 의미니까 기생충에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검투사가 칼로 이건 찔러서 그냥 죽여버려야 될 대상이라고 표현한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가 달라도 하나만 같으면 그걸 가지고 합의를 이루어내고 네. 그렇게 하는 예술인데 그러면 정치를 안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공당의 여당의 대표가 국정을 이끌어갈 한 축인 여당의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발언을 하면 앞으로 당신들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만큼 저는 이 언어의 의심이 좀 네. 들었고 그러니까 좌파 세력 국민의힘을 추종하는 강경 세력에게는 호소력이 있을 수 있는데 총선에서 이기려면 그 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도 세력이 바라볼 때 이걸 어떻게 바라봤을까? 저는 뭐 오히려 섬뜩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정치가로서는 굉장히 미숙한 그냥 검사로서의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이게 정치를 하자는 발언이냐 싸우자는 것 아니냐 집권 여당의 당대표나 마찬가지인데 야당하고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그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민주당 내에서 한나 땡, 한동훈이 나오면 땡큐다 하는 분들과 기회를 같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저희 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선다는 소식 그리고 들어서고 나서 후원금이 5배나 늘었고 실제로 어제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시고 나서 저희 방에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왔으니까 이제 기대할 만하다고 후원 계좌를 알려달라는 전화도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론조사를 보면 뭐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보다 앞서 나가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나땡의 선상에서 그냥 가장 강한 방어는 가장 강한 공격이니까 선전포고다. 그리고 한동훈 때리기를 하는데 네. 옛날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때리면 때릴수록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에 와서 후보가 되시고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지금도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한동훈 위원장을 키워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굉장히 의원님 방으로도 좀 후원 문의가 온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두 가지를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의원님은 국민의힘에 많지 않은 수도권 의원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수도권 위기론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의원으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 이후에 그렇다면 수도권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둘째는 한 장관이 앞서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말 빚진 것 없는 한 비대위원장이 그야말로 대대적인 쇄신, 현역 물갈이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내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두 가지 물으셨는데요. 네. 첫 번째 수도권 의원으로서 저는 이제 또 다른 뭐 김병민 최고위원이나 김재섭 위원장이나 수도권의 험지를 네. 출마하는 분들하고도 좀 의견 소통을 해보면 오히려 표가 더 몰리는 느낌이 든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체제는 우리 당에서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강서구청장 선거가 저희 당이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인유한 혁신이 또 출범을 하면서 혁신이가 헌신과 희생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셨던지 제가 총선기획단에 있는데 저희 당의 총선 공천을 하려는 분은 전부 기득권,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서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비대위원장이 받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특권 내려놓기 정당을 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기득권 내려놓고 특권 내려놓고 또 희생과 헌신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 원희룡, 장제원, 그다음에 심지어 박민식 전 장관까지, 이영 전 장관까지 전부 험지 출마를 지금 스스로 지금 입장을 바꾸고 있는 의원도 장관도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하는 게 선은 아니다. 출마할 사람은 해야 된다는 것을 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나 저희들이 전부 다 한 배를 탔고 이긴다는 것은 기준이 뭐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다. 특권을 포기하고 또 특히 어제 얘기하셨잖아요. 야당에서 내가 국민의 대표인데 나한테 장관 왜 그렇게 건방져? 이게 아니고 국민의 공복은 그만큼 국민에게 더 봉사해야 되는 거다. 그런 자세로 저희들이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갈 때 이게 같이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가 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송재 의원님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총선 불출마하겠다 선언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강력한 쇄신 드라이브를 좀 인적 쇄신부터 시작해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너무 이에 비해서 좀 잠잠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민주당은 언제쯤 이 쇄신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지역구든 비례든 네. 나가지 않아서 불출마를 하겠다. 쇄신의 폭이 굉장히 크겠다 우선. 상당히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구나.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기준, 혁신적인 인사, 역량 있는 인사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큰 위협이 되는 게 사실이죠.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또 한편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일종의 건부에서 온다면 그거는 뭐 또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근데 이 쇄신이라고 하는 것, 인적 쇄신이라는 게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안에 기득권을 내몰아내는 거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굉장히 힘들어지겠구나, 시끄러워지겠는데 그만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다는 건 뭐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만 왜 비대위원장이라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이 맞지 않았을까? 굳이 불출마를 전제했다는 거는 이게 마치 칼로 무브베듯 또다시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네. 되는가? 정치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살짝 보일 듯 말 듯 해서 하는 거지 나는 이렇게 하얗습니다, 검었습니다 하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에 사실은 뭐 저쪽 당입니다마는 왜냐하면 뭐 저쪽 당도 잘해야 좋고 또 우리 당으로서야 인재 영입의 혁신이나 이런 아웃라인의 이런 부분들은 대략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위 흔히 새로운 인재 영입은 전략 공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퇴임하시거나 불출마하는 지역 이렇게 합하면 한 4분의 1 정도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있고 인재 영입위원회를 통해서 그 인재는 뭐 지금 계속 영입 중에 있고 또 1차 발표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거 뭐 차질 없이 저는 국민들에게 있는 그 제도와 그런 시스템의 틀 안에서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의원님들 모두 지역구에서 시간을 참 보내셔야 될 텐데 내일 올해 국회 마지막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처리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이걸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것이 총선용 악법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송 의원님 내일 민주당 이거 처리한다는 입장이죠? 당연히 처리하는 거고요. 국민의 70%가 특검은 받아야 한다. 또 특검은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정말 국민의 민심을 천심으로 아는 정부라면 정권이라면 특검을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이든 그게 공당 국민의힘이든 정부든 다 같은 목소리로 특검을 거부하겠다고 미리 이렇게 배수진을 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아직 법이 처리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입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고 또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거부해서 다른 논의조차 못하게 내부 단속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이준석 탈당 신당에 의해서 또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해야 되는 경기로 치면은 두 골을 먼저 먹는 거죠. 국민의힘이 2대0으로 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아마 3골을 더 넣어서 이겨볼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그 골을 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인적 혁신이라든가 나는 불출마해서 대다수 사람들을 영입해서 공천해서 내가 이겨보겠다고 한다든가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을 척결의 대상으로 해서 싹 쓸어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든가 이런 거에 골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에 대비해서 뭐 의원들 대기령도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일 어떻게 좀 대응하실 계획인지도 궁금하네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네. 이재명 대표께서 여당은 야당을 견제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저는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여당은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용 이게 대통령 내외 욕보이기 특검도 단독으로 하는 거고요. 좀 새가 불리하다 싶으면 탄핵하는 거고 또 민주당 정권에서도 통과시키지 않았던 방송법, 노란봉투법 이런 법안을 그냥 숫자의 힘으로 그냥 몰아넣잖아요. 그래서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무현 측근 비리 특검 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수사권을 다수당의 행포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당이 견제해서 된다는 게 아니고 여당의 역할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야당이 어떻게 하면 야당스럽냐. 저는 지금이라도 내일 특검 처리하는 것을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야당이 야당다워지고 방탄 야당이 되지 않는 거죠. 특검, 도이치 특검이라고 그럽니다. 저는요. 주가 조작 특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어놓고 추미애, 박범계 두 장관이 2년 동안 압수수색을 5번, 50번, 그리고 소환을 150명. 그래서 기소를 하신 분 중에 70여 분이 무죄를 받았어요. 그렇게 탈탈 털은 사건을 지금 총선을 앞두고 총선용 매일 나가서 가짜뉴스 비슷한 것을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어나운스를 하게 해서 총선을 그렇게 민심을 왜곡시키겠다 하는 것은 지금 여론조사 얘기하셨는데 여론조사를 지금 해보면 또 달라질 겁니다. 여론조사의 열흘 전에 한 여론조사 수치에 너무 안주하지 마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는 대통령께 또 우리 당 내부에서 비대위원장께도 전부 다 이 특검은 절대 받아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에 똘똘 뭉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은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